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100포인트를 넘는 등락을 보이면서 4,900선 회복을 놓고 공방 중인데요. 피지컬 AI 기대감에 현대차가 급등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15.83포인트 상승한 4,901.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76.81포인트 내린 4,808.94로 출발한 뒤 약 부하권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 다시 상승 압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74억 원, 3,512억 원을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이 8,414억 원 규모로 매도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2.75% 오른 14만 9,200원에 거래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54% 내린 73만 9천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12%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시가총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고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그룹주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됐습니다. 최근 피지컬 AI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증권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중장기 가치 재평가를 제시한 게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2.99% 하락한 947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또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직후 1,460원대까지 수직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1,469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1,4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1,470에서 80원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BD 윤재입니다. 환율과 얽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안정되곤 있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1,480원을 훌쩍 넘겨 환율이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기는커녕 오른 환율을 감안해도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액수로 얼마나 됐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개인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약 1조 9,7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20.9%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치솟은 영향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사용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건데요. 지난달 평균 환율이 1,467원 40전으로 전달보다 1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월별 평균 환율이 1,366원 95전으로 가장 낮았던 지난해 6월에 해외 카드 사용액이 약 1조 6,7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연말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 환산 시 사용액이 올라간 데 더해 쇼핑 시즌을 맞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히 이 체크카드 사용액이 제일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개인의 해외 직불 체크카드 사용액은 6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22.7% 증가했는데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인 3.8%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직불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카드사의 트래블카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트래블카드란 국내에서 충전해 해외에서 손쉽게 결제 또는 출금할 수 있는 직불 기반 카드로 편의성이 높고 환전 수수료가 낮아 인기가 높습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사용 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카드로 3조 원 가까이 사용됐고 이어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순이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지 알려주는 담보 인정 비율 LTV. 은행은 이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담보 인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데요. 4대 시중은행이 이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해 자체 보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함께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교환하고 비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720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 비율 정보를 문서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 파일에 입력하였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정합니다. 높이면 대출 가능액이 늘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대출금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낮추면 고객 이탈 가능성이 생겨서 다른 은행과의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4대 은행 실무진은 2022년 3월부터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원본 데이터를 교환해 타행보다 비율이 높거나 낮으면 자체 보정했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돼도 정보 교환이 계속 이뤄지도록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의 LTV 평균이 비담합 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게 형성됐다며 이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소비자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가격 얼마 할게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원천 정보를 교환을 해갖고 결국 담합행위를 한 거 아니냐. 4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문을 살펴본 후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절차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환율과 부동산, 반도체 관세 등 최근 국내외 경제 주요 현안과 함께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관련해 보유세, 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등 세제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론하면서 투기나 투자 용도인데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급 관련해서는 조만간 추상적이기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신축도 있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 원 환율 고공행진 관련해서는 달러 엔 환율 사례를 들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면서도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인상 움직임 관련해서는 우리와 대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들며 심각한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이 정도로 문제가 될지는 생각지 못했다면서도 지켜본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내일부터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AI 생성물을 공유할 때는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AI를 도구로 쓰는 개인 이용자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이 AI 기본법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은 법입니다. 규제의 경우 특정 콘텐츠가 AI가 생성했음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 의무, 또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의무, 또 글로벌 프론티어급 AI 모델에 부여되는 안전성 의무까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현재 국내외에 뒤에 두 가지 고영향 AI와 안전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AI 모델은 없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기업은 사실상 투명성 의무만 준수하면 되는 건데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용자에게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 AI와 같은 해외 사업자 역시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이용자는 제미나이나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이걸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표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AI로 생성했음을 알리는 방법도 콘텐츠마다 다른데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등 비교적 식별이 쉬운 생성물은 메타데이터에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는 등 보다 유연한 표시 방식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가짜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실 조사 자체도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고물가 속에 급부상한 가성비 뷔페 대표 브랜드 애슐리킨즈가 고객 혜택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을 없앤 데 이어 단골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메뉴도 변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어떤 혜택이 취소되는 건가요? 네,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애슐리킨즈는 VIP 고객에게 6개월에 한 번씩 15,900원 상당의 스테이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5일부터는 제공 메뉴를 스테이크에서 9,900원 상당의 라자냐로 변경합니다. 40% 정도 더 싼 값의 메뉴로 바꾸는 건데요. 이랜드이츠는 라자냐는 애슐리의 오랜 시그니처 메뉴로 이를 고객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슐리의 VIP 등급은 6개월 동안 2번 이상 방문해 20만 원 이상을 써야 부여되는데요. 때문에 단골 고객들 사이에선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애슐리킨즈 앞서서도 혜택을 줄인 바 있잖아요. 네, 애슐리킨즈는 지난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제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이전엔 결제 금액의 1%에서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선불 충전해두면 5,000원에서 2만 원 상당의 적립금도 제공했지만 이를 모두 없애고 음료 등의 쿠폰만 제공하는 것으로 혜택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슐리킨즈는 외식비 부담이 커진 소비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코로나 시기보다 매장 수는 2배, 지난해 매출도 사상 최대인 6천억 원대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식사 후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카페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저가 커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메가 MGC 커피와 컴포즈 커피, 백다방, 더벤티 등 4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컴포즈 커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백다방이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저가 커피를 이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역시 가격으로 37%로 나타났고 불만 사항 1순위는 커피의 맛으로 41%가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저가 커피도 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나프레소는 새해부터 1,800원이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0원으로 올렸고 하이오 커피도 2,000원대인 카페라떼를 3,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가 커피뿐 아니라 커피빈도 최근 일부 커피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올렸습니다. 국제 원두 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사이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와 물류비 등 상승 영향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커피 업계의 가격 인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던 SK텔레콤은 현재 피해자들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내일이었는데 SK텔레콤의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정부 과징금 관련 소송의 영향이라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변론이 미뤄진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 보상도 미뤄진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9,166명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오는 22일에서 3월 26일로 변경했습니다.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었던 소송전이 2달 넘게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의 보상 절차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소가만 45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인데요.
앞서 하이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난 5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변론기일 연기가 이 과징금 소송의 영향으로 미뤄졌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 변론기일 연기는 피고인 SK텔레콤 측 요청에 따른 겁니다. 최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검토 기간과 대리인의 재판 일정이 겹친 점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별도로 해킹 피해 소비자들의 줄 소송이 대기 중이라 SKT가 받아들 배상 청구서는 당분간 계속 두꺼워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단독 취재한 산업계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BYD가 최근 국내에서 새 SUV 상표를 출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브랜드의 진출을 넘어 탄탄한 라인업을 갖추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데 자세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이 팡청바오라는 브랜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출원됐습니까? 네, BYD가 지난해 말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 모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이7의 자동차 상표권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통상 상표 출원이 신차 출시를 위한 사전 필수 단계란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 투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타이7은 중국 현지에서 기본 모델 가격이 17만 9,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800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타이7의 전장은 4,999mm로 4,655mm인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지난해 1월 아토3를 내세워 한국에 공식 상륙한 BYD는 이후 다양한 차종의 상표를 특허 출원한 바 있습니다. BYD는 현재 올해 우리나라에 어떤 신차를 출시할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는 걸로도 파악됐는데요. BYD 관계자는 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며 타이7 모델의 출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정비나 관리 서비스 특허 상표도 출원됐다고요. 그렇습니다. BYD는 플래시라는 이름의 상표도 지난해 12월 특허 출원했습니다. 해당 상표는 차량 관리업, 자동차 정비 수리업, 전기식 수송긴계용구 충전업 등이 지정 상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BYD도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플래시 차저라고 불러왔는데요. 충전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해 한국 시장을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BYD식 생태계의식의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에 롯데와 현대면세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인천공항과 임대료 법적 분쟁을 벌였던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나리 기자, 입찰 신청이 마감됐죠?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 오후 제1, 2터미널 내 향수 화장품과 주류 담배 권역 사업권 입찰을 마감했는데요. 롯데 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두 곳만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권역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으로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로 약 7년입니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신라 면세점이 불참했고 신세계 면세점은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최종 불참을 택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였던 스위스 아볼타, 옛 듀프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입찰은 신라 신세계가 지난해 하반기 누적 적자를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후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 신라와 신세계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는데 결국 손을 뗐군요. 네, 신라와 신세계는 사업권 중도 반납으로 각각 1,9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었지만 공사가 새로 제시한 임대료 조건이 나아진 데다 최근 입찰 설명회에도 참가하면서 가능성이 높았는데 결국 불참했습니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이례적으로 참여 의향서 제출 이후 제안서는 내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2년 입찰 당시보다 최저 수용 여객강 단가는 각각 5.9%, 11.1% 낮아졌는데요. 임대료 산정 방식 자체는 공항 이용객 수에 객당 임차료를 곱하는, 다시 말해 여객수가 늘어날수록 임대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환율 등의 요인 탓에 면세 구매 금액이 늘지 않으면서 상징성보다 손익을 따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